생명 탄생의 원천이자 문명의 장엄한 역사가 시작된 곳 바다. 크고 깊고 유장한 바다는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는 지구의 마지막 공간으로 남았다. 하지만 바다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빈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생성과 순환을 거듭하는 바다에 어떤 역사와 일상,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정말 발로 뛰시면서 바다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주시대니 세계환희,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또 바다가 갖는 의미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아직 우리가 미래의 시대라고 해서 우주시대를 계속 얘기하지만 네. 역시 우리한테는 신비로운 것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궁의 바다, 신비의 바다, 수수께끼의 바다입니다. 또 일상적인 이런 과학적인 수수께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가 착착 쌓여있는 그런 오랜 역사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런 역사 얘기부터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상투적인 수준에 항상 머물러 있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또 독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독도 문제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일제의 일본의 야욕 때문에 비롯진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러나 한 발짝 우리가 역지사실을 물러서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바다를 제대로 못 챙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바다를 보도만 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여러 요인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즉자적인 그 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뿌리를 찾아서 깊게 들이운 무언가의 그 단서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1세기 우리 곁에 다가온 바다, 이런 주제로 이제 이야기 들려주실 텐데요. 그 첫 시간을 열 이야기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오늘 첫 시간을 제 제목을 이렇게 근대의 명암을 가른 역사의 바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우리 역사의 어둡고 밝은 그런 모든 현장이 바로 이 바다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이 역사적인 진실, 이것을 아마 같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역사와 바다 이야기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21세기에 진입한 지금까지도 독도 영유권과 동해 명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일 간 갈등. 그 역사의 명암을 가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대항해 시대, 서양의 철포가 전해진 일본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부터 19세기 메이지 유신과 정한론의 사상적 배경이 된 일본의 해양 세력과 한반도의 해양을 무단 점령한 외세에 이르기까지 근대의 명암을 가른 역사의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자. 오늘 우린 먼저 바다로 떠나는 하나 여행법을 같이 공유해 볼까 그럽니다. 저는 육지사 중심의 역사관하고 바다 중심의 역사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의 한 예로 일본에서 얘기하는 소위 도이에난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도이에난은 동북 여진, 오늘날 한경도나 연해주에 살던 동북아 지방에 있던 동북 여진들이 바로 동해를 가로질러서 울릉도를 들이치고 일본 큐슈, 쓰시마와 이끼와 큐슈 지방을 들이쳤던 아주 역사적 사실, 고려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 역사책 고려사에도 이 도이에난이 잠시 나옵니다. 거기서는 도이에난이라 그러지 않고 여진족이 울릉도를 들이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동해안으로 피난왔다는 그런 짤막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책에는 더 이상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 측의 사서에 의하면 저와 같이 지도에 지금 보여지듯이 여진족이 이렇게 쓰시마를 통해서 오늘날의 소위 기타 큐슈라고 하는 후쿠오카 지방까지 들이치고서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기도 하면서 되돌아갔다는 정확한 역사 기록이 일본 사서에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설마 그 여진족이, 말 탔던 여진족이 동해안을 가로질러서 일본까지 들이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이 한 예는 우리가 얼마나 육지 중심적 역사관에 체포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는가를 자명하게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갈라지어서 대항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보면 가파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죠. 마라도 옆에. 그 섬에는 굉장히 많은 고인돌이 등장합니다. 그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 제주도까지, 또 제주도에 더 밑으로 가파도까지 와서 살고 고기를 잡고 또 수렵 채취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다 그들이 고인돌이라는 흔적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라남도에도 보면 신안 앞바다나 이런 데 보면 곳곳에 고인돌들이 나타나고 때 무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항해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바다에 관해서는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밖에서 바라보는 거고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일본에 들어오고 중국 애들이 앉아서 한반도 코리아를 가지고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러시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위 그 한말에 한반도라고 하는 이 작은 섬 같은 반도 국가를 가지고 강대국들이 어떻게 요리했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청일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선도 오늘날의 풍도 같은 경기도 앞에 있는 그런 아산만, 평택만 그 앞에 있는 섬에서 벌어졌고, 러일전쟁의 가장 최대 격전지도 독도 주변에서 소위 그 발틱 함대가 일본 함대한테 깨지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또 한편으로서는 오늘날의 그 따렌이나 인천 앞바다에서도 배들이 깨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모든 전선이 육지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최대 전선은 바닷가에서 벌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 역사적 뿌리를 좀 찾아가 보면 한반도의 대항해 시대에 큰 파장이 착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네덜란드, 또 영국, 후발주자인 독일, 그 훨씬 전에는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런 대항해 국가들이 끊임없이 동지를 거듭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으로 계속 대항해를 통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콜럼부스의 이른바 얘기하는 그 아메리카 발견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또 바스코다 다가마의 소위 인도의 그 착륙 이후에 수많은 함대들이 동양으로도 몰려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포르투갈이었고, 또 대표적인 예가 나중에 홍콩 같은 식민지였고, 또 더 많은 식민지들이 건설돼 나갔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 대항해 큰 배들이 계속 한반도로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책에는 대개 황당선 또는 이양선으로 부르짖는 이런 이상한 배들이 한반도 바다에도 출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소위 그 에도 시대에 지금 오늘날의 나가사키에 있던 네덜란드가 소유했던 데지마라고 했던 그런 조그만 섬입니다. 바쿠 입장, 소위 그 에도 막부 구사정권이죠. 막부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완전 오픈시키고 개방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포르투갈 애들이 일본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는 문을 좀 열었었어요. 그런데 포르투갈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소위 캐톨릭을 전파시키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이 나중에는 그 민중 반란의 형식까지 연결돼가지고 시마바라의 반란 같은 대규모 민중 반란의 형식까지 나타났습니다. 활짝 놀란 이 막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포르투갈과의
거래를 끊고 그 당시 프로테스탄트를